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친구 민준의 집은 늘 그렇듯 정갈하고 편안했다.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가진 셋의 술자리는 분위기가 제법 무르익었다. 테이블 위엔 고급 와인이 절반쯤 비워져 있었고 민준은 기분 좋은 얼굴로 잔을 들고선 농담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옆자리에 앉은 지연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단지 이야기의 재미 때문이 아닌 것 같았다. 대화가 민준에게로 향할 때도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게 나를 향하고 있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넘겼지만 그 시선은 식지 않는 열기처럼 은근하게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향하자 테이블 위 분위기는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사이 지연은 내 잔을 조용히 채워주며 말했다. 오빠는 참 말이 잘 통해요. 이상하게 편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보였다. 편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와인잔을 돌렸다. 그런가? 근데 민준이랑 얘기할 땐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대화는 하는데 감정이 없달까.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남편인 친구의 뒷담화를 여기서 받아주는 건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말수가 줄어든 내 태도에 기대어 말을 이어가는 듯했다. 오빠는 결혼할 때 진심이었어요? 당연하죠. 왜 그런 걸 묻죠? 지연은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나도 결혼할 때 진심이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말끝에 묻어나는 아슬아슬한 기색은 단순한 고민을 넘어선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책임은 남는 거고요. 그녀는 그 말에 짧게 웃었다. 책임이라 오빠, 너무 착하다. 착하다. 이 단어가 그 순간 내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온기가 내 안에서 이상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규석이 돌아오고 분위기는 다시 원래대로 흘러갔다. 그는 와인 한 병을 더 꺼내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희 둘 뭐 그렇게 속닥속닥했냐? 나 없는 사이 재미있었어.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잔을 들었다. 우린 늘 얘기 잘 통하잖아. 그렇지, 오빠. 그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눈을 찡그셨다. 농담처럼 건넨 말투였지만 그 안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알 수 없는 경계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리를 마친 뒤 나는 일부러 민준보다 먼저 나왔다. 괜히 마주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오빠, 잠깐만요. 지현이었다. 그녀는 발소리도 가볍게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아파트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엔 알 수 없는 빛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 내가 이상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요. 근데 오빠도 느꼈잖아요. 그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잠시 멎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분명한 끌림, 묘한 긴장감.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문턱에 발을 얹은 기분. 지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잠시 웃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그녀의 말엔 마침표가 없었다. 오늘은 이라는 그 말은 어쩌면 다음을 암시하는 여운처럼 남았고 나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다. 실없는 대화 몇 마디, 농담처럼 건넨 시선 하나에도 사람이 이렇게 휘청일 수 있다니. 오늘 하루의 기억이 낡은 먼지처럼 내 어깨에 내려앉아 쉽게 털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은 연락 한 통 없었다. 나 역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가 문을 닫고 떠난 이후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민준의 초대로 셋이 함께 식사하게 된 것이다. 장소는 그의 단골 와인바. 음악은 조용했고 조명이 은은했다. 분위기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나는 테이블을 마주한 지연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종종 나를 바라보았다. 웃음은 예전처럼 밝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조금 달랐다. 나는 괜히 물잔을 자주 들었고 불필요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넘기려 했었다. 와인 2병이 비워질 즈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야, 나 먼저 갈게. 내일 오전 미팅 있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자야겠다. 지연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민준은 계산을 마치고 나서 내게 손을 툭툭 쳤다. 지연이 좀 더 있다 가고 싶어 하네. 넌 괜찮지?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나는 괜찮아. 민준은 흔쾌히 손을 흔들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둘만 남자, 공기의 온도까지 달라진 듯했다. 지연이 내 쪽으로 잔을 기울였다. 오빠는 참 눈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게 내 매력이랄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잔을 입에 가져갔다.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은데요.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순간적으로 내 심장이 울렸다. 지연 씨 이런 말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날은 말렸어요? 나 진심이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 때문일까, 감정 때문일까. 그녀의 눈빛엔 또렷한 슬픔과 함께 감춰진 외로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잊혔어요. 오빠가 날 어떻게 봤을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날 이후로 내가 더 그리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우리 둘 다 잘못일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은요? 지연이 조심스레 내 손등을 덮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아니,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 지금 이 선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요. 아무 일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이미 충분히 위험한 유혹이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전부를 던지는 용기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한 순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지연 씨. 응. 그럼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얘기할래요?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랐다. 조명이 낮게 깔린 거실엔 어제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지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물을 내주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요. 민준이한테 의심받으면. 지연은 컵을 받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섞인 감정은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정리에 집중했다. 근데 오빠 집은 항상 이렇게 정돈되어 있어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 누구 올 일도 없고 그래도 뭔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 오빠 성격 같아요. 나는 피식 웃었다. 지연 씨도 말 참 잘해요. 사람 기분 좋아지게. 나 오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은 어딘가 뜨거웠다. 지연은 천천히 내 옆에 앉으며 내 팔에 가볍게 기대왔다.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돼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이 팔을 타고 어깨로 번져 올라왔다.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교차했다. 오빠.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응. 오빠, 나랑 자고 싶지 않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한마디는 이 공간에 담긴 모든 조심스러움을 깬 말이었다. 그녀는 장난처럼 웃지도 않았고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정면에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술 좀 많이 마셨나 보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정색한 얼굴로 다시 말했다. 농담 아니에요. 나 지금 진심이에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끝이 부드럽게 내 손을 쓸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빠가 날 어떻게 볼지, 무슨 생각을 할지 다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난 오빠가 필요해요.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고 더는 피할 구석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어둠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퍼져 있었다. 지연 씨, 우리 지금 이거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돌이키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건 유혹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갈망이 뒤섞인 한 사람의 솔직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내 뒤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레 등을 기대며 말했다. 오빠, 내 말 진심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요. 나는 돌아섰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무너졌다. 이성이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가 놀란 듯 숨을 들이켰지만 곧 고개를 내 어깨에 묻었다. 우린 서로를 껴안고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의 순간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한 감정의 출구. 그렇게 우리는 문턱을 넘기 직전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소파 위 그녀의 이마가 내 턱에 살짝 닿아 있었고 나는 왼손으로 그녀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길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지연은 숨을 참듯 내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다. 숨결은 조용히 내 목을 타고 흘렀고 나는 점점 이 껴안음이 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옆구리를 지나 내 가슴께에 닿았다. 그 손끝이 옷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망설임의 순간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은 움직였고 몸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지현의 얼굴이 조금 들려 내 눈을 마주했다. 지금 멈춰요. 지금이라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말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다음은 깊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소파 위 우리는 서로의 옷깃을 풀어내며 조용한 숨소리로 대화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지연은 나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오빠 이건 나 혼자 원한 게 아니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우리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선을 넘었다. 손끝이 기억하고 피부가 확인했다. 머릿속은 멈췄고 감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지연은 내 품에 안긴 채 가볍게 숨을 골랐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아니요. 나도 이미 선택했어요. 지연은 몸을 일으켜 옷을 정리했다.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한 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둘만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내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야 해요. 할 수 있죠. 그녀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묻자. 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방 안엔 따뜻한 체온과 지나간 감정의 잔열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그대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다시 정리하려 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손끝이, 입술이 모두 선명하게 남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한 번의 순간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 줄은 몰랐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다. 재훈은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지연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쿠션 위를 무심코 손으로 쓸었다. 한숨이 흘러나왔다.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가슴 안쪽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분명 웃으며 돌아갔다. 입가에 떠오른 그 미소. 이건 비밀이에요. 그 말도 아직 귀에 생생했는데 그때였다. 진동음이 거실에 울렸다. 낯선 번호. 하지만 단순한 스팸일 것 같지는 않았다. 재훈은 무심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여보세요. 재후 씨 맞으시죠? 여기 서울 강동경찰서입니다. 목소리는 딱딱했고 단호했다. 재훈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경찰서요? 지연 씨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젯밤 함께 계셨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그분이 지금 성폭행 혐의로 재후 씨를 고소하셨습니다. 순간 뒷머리가 얼얼해졌다. 무릎이 저릿하게 굳었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죠?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후에 판단될 테지만 현재는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출석 가능하신가요? 재훈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었다.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저희는 서로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조사 일정은 오전 10시입니다. 늦지 않게 방문 부탁드립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전화를 내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재훈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잠시 전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던 지연의 눈빛, 손끝, 체온,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장난 아니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상황은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재훈은 천천히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다. 도대체 왜? 그녀가 먼저 손을 잡았고 먼저 입을 맞췄고 그렇게 말없이 품에 안겼던 사람인데 아무 말도 없었던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경찰서를 찾았을까? 그리고 어젯밤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출근도 미뤘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오전 9시 48분. 재훈은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다. 차에 오르면서도 현실감은 돌아오지 않았다. 10분 뒤, 그는 서울경찰서 입구 앞에 섰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재훈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그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게 되었다는 걸. 재훈은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몸이 자꾸 움츠러들었다. 접수 데스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안쪽에서 한 형사가 천천히 나왔다. 재후 씨 맞으시죠? 따라오시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낯선 공간의 공기가 숨을 조이기 시작했다. 책상 위 녹음기가 켜졌다. 형사의 시선은 무표정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는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느낌이었다. 지연 씨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당신이 동의 없이 관계를 강제로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입니까? 재훈은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사의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감정이 오고 가서 생긴 일이에요. 그녀도 먼저 내 손을 잡았고 그건 당신 입장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양쪽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를요? 카메라도 없고 녹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하셔야죠. 그 말에 재훈은 처음으로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무력하게 들릴 공간에서 그는 말끝을 삼켰다. 일방적으로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이 먼저였는데 왜 나는 죄인이 돼야 하죠? 형사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종이에 몇 자를 적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린 진술을 정리하는 거고요. 조사가 끝난 뒤 재훈은 조사실 밖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흐릿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를 만났던, 그리고 가장 먼저 알게 했던 사람. 재후와 그녀의 남편, 자신의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인 민준이었다. 그래, 민준은 뭔가 알지도 몰라. 어젯밤 술자리에 있었고, 내가 마지막까지 남은 걸 아는 사람. 그에게 말해야 한다. 이건 진심으로 오해라고. 재후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지금 경찰서야. 지연이 날 성폭행으로 고소했어. 잠깐의 정적. 그 다음 아주 차가운 목소리. 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냐? 아니, 오해야. 진짜야.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만해, 재후야. 더 듣고 싶지 않아. 지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니? 지금 병원에 있어.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대. 난 지금 내 얼굴 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뚝. 통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쥔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 말들이 몸 안 어디쯤에서 천천히 폭발했다. 재후는 벽에 기대선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은 욱신거렸고 머리는 텅 비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가 나를 유혹했고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였고 그게 서로 원했던 거라고. 분명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 그는 가해자. 너무 간단하고 명확한 구도 안에 재후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도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데도 그는 그저 걸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없이. 한참을 걷다 멈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지현, 왜 그랬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침묵뿐이었다. 재후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얼굴을 감쌌다. 전날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 서로 원해서 시작된 관계였고 어쩌면 그날의 분위기는 감정적인 충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누군가의 기억과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르게 그려지고 있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민준의 번호는 여전히 즐겨찾기 맨 위에 있었다. 그와 연락한 건 어제 단 한 통, 그리고 냉랭하게 끊긴 그 전화뿐이었다. 다시 전화를 걸 용기도 없었다. 그 짧은 통화로 재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출근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가야 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움직여야만 뭔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 공기는 쌀쌀했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틈에서 그는 마치 유령처럼 걷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그를 피했고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어색했다. 누군가는 눈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 시선 하나하나가 마치 재후에게 우린 알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팀장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재후 씨, 요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잠깐 휴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팀장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를 모른 척하며 동시에 다 알고 있다는 듯 행동하는 그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재후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조금 들썩였다. 평소 같으면 함께 밥을 먹자며 불러주던 후배들이 조용히 나가버렸고 그 자리는 허전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혼자 컵라면을 데우며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낯선 풍경도 아닌데 왠지 멀게만 느껴졌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그날따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묻지 않는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분위기. 아직 진실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퇴근 시간 무렵 재후는 자신의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도 없었다.
그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지연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날 밤 정말 그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재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사람들의 조용한 시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재훈은 노트북 앞에 앉아 멍하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가 찍었는지도 모를 그날 술자리 사진. 단체 셀카처럼 찍힌 이미지 속에는 웃고 있는 4명이 담겨 있었다. 자신과 친구 민준, 그리고 민준의 아내인 지현, 그리고 민준 회사의 후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그 사진 속에서 재훈은 문득 한 장면에서 멈춰버렸다. 지현의 왼손이 분명히 자신의 팔에 걸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재후 쪽으로 살짝 기대 있는 모습이었다. 정면을 보고 찍은 사진이지만 몸의 방향, 시선의 각도, 손의 위치가 모두 미묘했다. 이 사진을 그때도 봤던가. 재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확대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적어도 강요받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민준이 먼저 일어났던 날. 지연이 마지막까지 남았고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 그 손길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인지 이제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먼저 다가왔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 그는 혼잣말을 뱉으며 그날의 감정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술기운, 흐려진 판단,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던 지연의 적극성. 핸드폰을 뒤졌다. 과거 주고받았던 문자들, 사소한 카카오톡 메시지, 기억의 파편들 속에는 분명히 어긋난 힌트들이 숨어 있었다. 오빠랑 있으면 편해요. 요즘 나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없어요. 그날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땐 그냥 호감 섞인 말인 줄 알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말들은 기대와 의도였다. 내가 왜 이제야? 재훈은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감쌌다. 왜 모든 걸 뒤늦게 되짚는 걸까? 왜 처음부터 이런 감정선을 정확히 읽지 못했을까?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심은 확신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지연의 지난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과거 민준과 지연의 결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지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았던 기억. 둘이 급하게 결혼했대. 지연 씨, 원래는 누구 만났었잖아. 민준이 친구랑 뭔가 있었대. 옛날에. 그 말들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던 건 당시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재훈은 다시 민준의 SNS를 뒤졌다. 그가 예전에 올렸던 가족 사진, 지연과 함께한 사진들. 언제부턴가 지연은 사진 속에서 웃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재작년 여름 이후 지연의 흔적은 민준의 계정에서 사라졌다. 그때부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걸까? 재훈은 핸드폰을 들고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이름을 눌렀다. 지연과 가까웠던 회사 동료, 예전에 몇 번 식사도 함께했던 여자 후배였다. 혹시 지연 씨 요즘 어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다. 잘 몰라요. 요즘 지연 언니 좀 이상하긴 했어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말수가 많았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혹시 누구랑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랑요? 그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지연 언니가 힘들어했던 거. 그 한마디로 재훈은 확신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지연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던지기 위해 혹은 도망치기 위해 그를 선택한 건지도 몰랐다. 밤늦게 재훈은 다시 사진을 열어봤다. 지연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의 팔을 감싸고 있는 손. 그 미소가 거짓이었다고, 그 손길이 연기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재훈을 무섭게 흔들고 있었다. 낮은 알림음이 울렸다. 낯선 번호? 재훈은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다. 무의식적으로 거절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다.
당신도 그 여자한테 당했군요. 잠시 뇌가 멈췄다. 오타인가 잘못 보낸 건가 싶어 다시 읽어보았다. 하지만 문장엔 망설임이 없었다. 확신이 담긴 문장, 그것도 아주 조용한 분노처럼. 재훈은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누구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젊지 않았다. 약간 건조했지만 차분했고 오히려 그게 더 기이한 믿음을 주었다. 지연 씨한테 몇 년 전에 당한 사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스멀스멀 밀려오기 시작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 남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몇 년 전 민준 씨 결혼 전 지연 씨를 알게 됐고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접근했고 관계를 맺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죠. 합의금은 3천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붙지 않았고 저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냥 넘겼죠. 하지만 지금 우연히 당신 소식을 듣고 알겠더군요. 패턴이 같아요. 똑같아요. 재훈은 전율이 잃었다. 처음으로 진짜로 자신이 덫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혹시 그때 자료나 기록 같은 거 남아있나요? 고소장은 남아있어요. 합의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지연 씨가 저에게 보냈던 문자 일부도 저장해놨습니다. 핵심 증거였다. 지금까지 막연히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맞서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재훈은 그와의 만남을 바로 약속했고 그 주말 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서류를 꺼냈다. 낡은 폴더 안에는 고소장 사본, 당시 합의금, 이체 내역, 문자 캡처 이미지가 정리돼 있었다. 재훈은 그중 문자 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나중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잘 부탁해요. 그 문자는 고소일 기준 전날 밤 11시 14분에 발송된 것이었다. 재훈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명백한 이중행위였다. 당시 상황에서 이 문자가 있었다면 고소장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이거 경찰에 제출하실 생각 있으세요? 상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래야겠죠. 당신만 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날 밤 재훈은 지연의 메시지를 다시 정독했다. 이상한 점은 많았다. 오빠 덕분에 좋았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어제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시간 후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적 혼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획된 패턴이었다. 재훈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그녀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본성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노트북 화면 위에 정적이 흘렀다. 재훈은 수십 개의 캡처 화면과 메모장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분해와 분석이 필요했다. 그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 먼저 지연의 SNS부터 살폈다. 사진은 많지 않았지만 몇 장은 유독 눈에 걸렸다. 특정 날의 게시물. 분명 자신과 함께 있었던 날인데 사진 속 배경엔 낯선 남성의 손목시계와 팔뚝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다. 재훈은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을 저장했다. 다음은 결제 내역과 위치 정보. 그는 지인의 소개로 연결된 사설 탐정에게 며칠 전 의뢰한 결과물을 받았다. 그 안에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연이 자신을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 다른 남성과 함께 입실한 모습이 CCTV 영상 캡처로 찍혀 있었다. 입실 시간은 오후 3시 42분. 퇴실은 다음 날 오전 10시 13분. 카드 결제는 지연 씨 명의 BC카드 사용됐고요. 탐정은 간단하게 말했다. 재훈은 그날을 기억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바로 전날 밤. 자신과 지연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전화를 받았고 그날 오후 지연은 이미 다른 남성과 모텔에 있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분노도 실망도 모두 잠시.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수법이었다. 그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서류 파일에 넣고
처음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안은 여전히 딱딱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담당 형사는 그를 보자 고개를 살짝 숙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재훈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전 단지 고소당한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이용당한 겁니다. 형사는 의아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모텔 입실 시간과 CCTV 캡처, 지연의 카드 결제 내역, 전날 보냈던 지연의 다정한 문자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서 사본이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가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이건 계획적으로 당신에게 접근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녀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형사는 숨을 내쉬며 한쪽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장 컴퓨터를 켜고 이전 사건 기록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네요. 관련자들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눈이 뜨듯 정신이 또렷해졌다. 재훈은 가만히 우산을 펴고 그 아래서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재훈은 다시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자신이 절벽 끝에 매달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절벽 아래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심정이었다. 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조서가 놓인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지연이 앉아 있었다. 화장이 지워지고 눈가는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메마른 채 깨져 있었다. 그녀는 재후가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 씨, 지난번 진술서와 내용이 다릅니다. 형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며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으면 됐잖아요. 형사의 손이 멈췄다. 지금 그 말, 당신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지연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그날 밤 나 혼자 민망하고 어색해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우 씨가 나를 피하니까 점점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창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곤란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지현 씨, 지금부터 이 사건은 무혐의 종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듯 울기 시작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재훈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진실된 눈물이라 해도 이 모든 고통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형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다시 봐주셔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지금까지 버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경찰서를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재훈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물, 그녀의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이해는 됐지만 용서는 되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형사로부터 메시지였다.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제야 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긴 악몽의 끝이었다. 그 악몽은 비로소 그녀의 무너짐으로 종결되었다. 낮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군지 몰라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재훈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엔 민준이 서 있었다. 며칠 전보다 초췌해 보였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말이라도 하고 올 줄 알았다.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솔직히 나 지금도 헷갈려. 너도 지연이도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건지. 재훈은 천천히 책상 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규석에게 건넸다. 여기 들어있어. 지연이가 내게 했던 말. 그리고 고소 이후 다시 만났을 때의 녹음. 규석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USB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믿고 싶었어. 규석이 입을 열었다.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너한테도 한때는 내가 가장 믿은 친구였는데.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서로 다 믿었는데 다 틀려버린 거지. 규석이 USB를 들고 몸을 일으켰다. 이걸 들어보고 다시 올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사실 지연이가 고소를 했다던 날 내 안에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이상한 기분. 그날 집에 오자마자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자기 몸을 함부로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근데 그 말투가 뭔가 죄책감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 재훈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역시 지연의 눈에서 진심과 거짓을 번갈아 봤다. 그래도 널 못 믿은 건 진짜 미안하다. 민준이 돌아서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재후야. 그 말에 재훈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가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결코 통쾌한 일이 아니었다. 나도 아무 말 못했던 거 미안해. 지연이랑 그런 일 생기기 전에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날 전에 이미 너희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아니, 없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건 사실이야. 지연이도, 나도. 민주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가엔 다시 습기가 맺혔다. 다 망가졌네. 우리 다. 그래도 늦진 않았잖아. 앞으로가 문제지. 두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앞에서. 조금은 부서졌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부서진 조각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었다. 경찰 기록 조회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조서 사본과 심리상담 진단서, 그리고 몇 장의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지연의 이름 옆에 적힌 단어, 성폭행 피해자. 시간은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로 적혀 있었다. 가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였고, 지연은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를 휴학한 뒤 잠시 사라졌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한 줄, 한 줄. 진술서의 문장들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재후의 뺨을 천천히 때리고 지나가는 듯 했다. 거절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고, 그 순간 이후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조차 나는 차라리 그가 끝까지 무관심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도 신뢰도 모두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진술서의 문장을 읽으며 재훈은 책상 앞에 앉은 채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녀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왜 항상 자신의 감정에 과도하게 흔들렸는지, 왜 누군가의 거절에 민감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지연은 그날 밤 단순히 충동적이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에게 있어 관계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확인받기 위한 무기였던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거절당했을 때에는 그 존재 전체를 부정당했다고 믿는 그런 뒤틀린 심리의 결과. 그리고 그 감정은 수년간 마음속에 깊게 눌린 채 한 번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전해졌다.
재훈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지연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를 증오할 수는 더 이상 없었다. 며칠 뒤, 재훈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지연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형사를 통해 들은 뒤였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라는 이름.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오빠 아니, 재우 씨. 왜요? 그날 일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다행이죠. 그래도 그날 밤만큼은 내가 처음으로 원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부정당한 느낌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다. 뭔가 무너졌고 또 정리되려는 사람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재후 씨, 그때 날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재후는 긴 한숨과 함께 전화를 책상에 내려두었다. 지연은 병원에 입원했고 심리적 불안장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사건은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감정의 흔적은 서로의 인생에 길게 남게 되었다. 재훈은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처음으로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결국 다른 피해자들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명은 정식 고소로 전환됐고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에요. 재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절차가 자신과는 이제 무관하다는 사실이 어쩌면 다행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을 나선 후부터 그는 삶의 흔적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회사는 그를 업무 공백이란 이유로 내보냈다. 사람들은 진실보단 소문을 믿었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핸드폰은 조용했고 연락하던 친구들 대부분이 중립을 택했다. 하루는 잠에서 깨어난 후 자동 반사처럼 출근 채비를 하다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제는 법도 친구도 사랑도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지연. 병원 주소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른 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 이해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방식이었는지 지금은 알아요. 그날 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누군가를 원한 날이었어요. 그걸 당신이 거절했을 때 나는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도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은 나를 망가뜨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날 멈춰준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읽던 재훈은 손끝을 조용히 떨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모든 게 끝났지만 아직 조각은 살아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재훈은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녀가 남긴 진심은 조금쯤은 느껴졌다고. 병원 기록에 따르면 지연은 장기 치료를 결정했고 약물과 상담을 병행하는 상태였다. 그녀는 다시 누구의 곁으로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곁으로도 남편의 곁으로도 마치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공간에 갇히듯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재훈은 가끔 그녀가 보낸 그 쪽지를 꺼내본다. 그 종이는 점점 닳아갔지만 거기 남겨진 문장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다. 재훈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울역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다. 뿌연 도시의 공기와 회색빛 고층 건물들이 더 이상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느낀 건 그날 이후였다. 여긴 이제 내 자리가 아니야.
서울에서의 마지막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도시가 그의 떠남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도 거리도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갔다. 그는 조용히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다. 지인 하나 없는 낯선 곳, 해 뜨는 풍경과 갈매기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그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보려는 다짐이었고 사실상 모든 걸 놓아버리려는 포기이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잔잔한 라디오 소리가 흐르던 오후.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지현. 문자 하나. 짧지만 너무나 무거웠다. 그날 오빠는 아무 잘못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문장을 따라 훑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을 한순간에 끄집어낸다. 지현의 메시지는 변명도 핑계도 없이 단순히 사과였고 용서였다. 그는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종이 쪽지와 함께 핸드폰 화면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 더 잘 자게 되었다. 꿈속에 그녀가 나타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거처럼 조용히 뒤로 보내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연은 연락을 더는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휴대폰에서 삭제되었고 그가 머무는 바닷가 도시에도 이름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카페 앞 벤치에 앉아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던 재훈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였지. 돌아갈 수 없기에 마침내 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망가뜨린 사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료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속에 머물며 스스로를 가둔다. 재훈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다.